시계가 같이 나와가지고 시간을 잘 맞추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잘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매체라는 개념에 대해서 지난번 시간 때 주로 배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매체라고 하면은 대중매체, 매스미디어를 많이 떠올리기 쉬운데 그건 굉장히 협소한 개념이고요. 사실 매체 개념의 원천을 따져보면은 인간과 외부 세계 사이를 매개하는 모든 것을 다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기술적인 매체가 되기도 하겠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물질적인 요소가 매체가 되기도 합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가 그 외부 세계를 시각으로 지각할 수가 없고, 공기라고 하는 중간 매개가 없으면 사람의 소리가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물질들을 다 가리키는 폭넓은 개념이었는데 점차 이제 의사소통 기술론이라고 하는 쪽으로 발전을 하면서 어떤 기술 매체의 개입이라고 하는 문제를 중요하게 따지기 시작했고, 특히 이제 캐나다 한파 같은 이제 새로운 의견을 제기하는 그룹이 등장을 하면서 과거에는 그냥 매체가 중간에 낑겨가지고 그냥 전달을 해주는 중립적인 애다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어떤 매체를 경유하는지가 인간의 감각 체계라든가 인지 체계에 미친 영향이 지배하고, 그렇기 때문에 생산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데까지 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러한 매체 개념을 바탕으로 했을 때 드라마의 주요 장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연극, 영화, TV 드라마라고 한다면 각각의 것들은 어떻게 매체적으로 차별성이 있는지 그걸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그 베르너 파울슈티라는 사람이 이제 인간 매체가 이제 복제 매체로서의 인쇄 매체로 가는 과정이 근대 초기까지의 매체의 발전 역사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연극이 사용하고 있는 매체는 인간입니다. 인간 매체를 사용하는 것이죠. 근데 정확하게는 사실 영화도 인간이 등장하잖아요. 배우가 연기를 하니까 인간 매체가 등장하긴 할 텐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인간 매체의 육체적 현존성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연극을 보면은 배우들은 지금 여기 살아있는 존재로서 내 눈앞에서 나와 같은 시공간을 공유하면서 모든 걸 현재형으로 전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연극의 되게 고유한 특성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연극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영화나 TV 드라마와 비교해 본다면은 이른바 일회성이라고 하는 게 두드러지죠. 예, 한 번 공연되면은 사라지고 마는 게 연극의 덧없는 속성입니다. 영화는 혹은 TV 드라마는 복제 매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어떤 복제물로서 기능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지 그런 것들을 돌려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연극은 유독 그게 안 됩니다. 저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볼 건데요.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들 그럴 때 좀 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 공연들이 같은 공연일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다른 공연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그 공연을 수행하는 배우들의 컨디션이 달라져요. 그쵸? 그리고 배우가 중간중간 대사를 까먹거나 하는 돌발 변수들에 따라 가지고 공연들이 계속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최대한 프로 배우들은 그런 차이를 없애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결정적으로 연극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날의 관객 구성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공간을 점유하는 어떤 존재들이 계속 달라지는 이상 세상에 똑같은 공연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연극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일회성의 문제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극은 복제 불가능합니다. 연극 경험이라는 것은 복제가 불가능한 경험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인 예술 작품의 세계를 베냐민이 아우라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죠. 우리 지금 제가 올려드린 그거 여러분들 나중에 요약까지 제출하셔야 되잖아요. 거기서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이 바로 아우라라는 개념이고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영화라고 하는 매체가 생겨나면서 전통 예술의 이 아우라 체계가 싹을 붕괴되었다,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보는 게 핵심입니다. 아우라라는 것은 그 어떤 특정한 시공간이 만들어내고 있는 고유한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예술 작품을 감상한다는 것은 직접 그 작품을 대면해서 그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그 고유한 분위기를 향유한다라는 의미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새도 많은 사람들이 모나리자 보려고 루브르 박물관에 굳이 막 비행기 타고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통 작품의 예술 세계의 어떤 핵심은 바로 이 아우라의 체험에 있었다. 그런데 영화가 등장하면서부터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저기 충주에서 어떤 영화를 보든 여러분들 고향에서 보든 뭐 서울에서 보든 상관없습니다. 다 똑같은 영화라고 우리가 얘기하니까요. 이른바 원본과 복제본 사이에 위계를 논하는 게 불가능해진 시대,
그런 걸 우리가 아우라의 붕괴가 일어난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베냐민이 그래서 그런 시대를 기술복제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논문 제목이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인 거예요. 그런데 연극은 이렇게 아우라가 붕괴된 시대에서도 여전히 인간 매체를 활용하는 아우라에 의한 체험 양식이라는 점에서 독특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극이라고 하는 것들을 비유할 때 뭐 돛없음의 시간이라고 얘기하거나 그것을 인생에다 많이 비유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되돌릴 수 없잖아요. 한 번뿐이고 복제 불가능하죠. 그런 점에서 연극은 인생과 되게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육체적 현존성을 가지고 같은 시공간의 관객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연극에서 되게 중요한 미학으로 꼽는 게 바로 무대와 관객 사이의 기란관계의 문제입니다. 기란관계라는 표현이 오히려 좀 어색하시죠? 영어로 얘기하면 더 쉽습니다. 피드백입니다. 피드백. 무언가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관객과 무대의 어떤 피드백 고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연극적 미학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연극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과 결합되고 있습니다. 뭐 예컨대 이제는 더 이상 무대 배경을 막 걸개 그림 이런 걸로 배경 그림을 그리지 않아요. 요새는 프로젝터 이용해가지고 뒤에다 스크린을 띄우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기술 매체가 또 결합된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심지어는요, 배우의 역할을 홀로그램이 대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과거에 어떤 죽은 사람, 유명한 사람인데 어떤 죽은 사람을 홀로그램으로 출연을 시키고 그 사람과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누는 방식의 연극이 실험적으로 시도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굉장히 기술적인 측면들을 많이 드러내고 있는 게 오늘날의 연극이고요. 여러분도 혹시 SF를 다룬 연극들 보신 적 있나요? 요새 연극계에 되게 핫한 하수 중에 하나가 사실은 SF 연극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진희 선생님이 책도 한 권 아마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점점 연극은 기술적인 것과 결합되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여전히 그 근본은 인간 매체라는 것을 또 잊어서는 안 되겠죠. 배우의 육체는 사실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 인간 매체로서의 연극을 부정하는 아주 급진적인 시도들도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홀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예 배우가 등장을 안 하고요. 관객들한테 리모컨만 줘요. 그래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지시하는 것들에 따라 가지고 막 리모컨을 조작하면서 관객들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 자체가 하나의 연극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좀 예외적인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오늘날까지도 연극은 인간 매체로서의 속성을 여전히 크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의 연출가 예르지 그로토우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딱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해요. 연극은 배우의 예술이다. 예, 인간 매체로서의 속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자, 그럼 이제 영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연극과는 달리 영화는 인간으로서의 배우를 출연시키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기술적으로 재현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카메라를 통해서 기계적으로 찍어내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찍어낸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그것을 복제 매체 형식으로 유통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미지들을 쫙 복제해가지고 배급할 수가 있으니까 영화에서는 이른바 배급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산업적 지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연극은 그게 힘들어요. 연극은 그 배우들이 직접 연극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순회 공연을 할 수 있지. 근데 쫙 어떤 배급망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어떤 작품을 분배한다? 그러니까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죠. 디스트리뷰션이 배급업인데 이거를 하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차이가 있죠, 분명히. 자, 그 다음에 영화라고 하는 것의 고유한 미학을 초창기에 이제 영화 이론가들, 우리 나중에 이제 영화 이론 하면서 또 배우게 될 텐데요. 주로 어디에서만 찾으려고 했냐면은 편집이라고 하는 것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편집, 뭐 그냥 자르고 붙이고 하는 게 편집 아닌가? 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편집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은 되게 재밌는 과정이 발견됩니다. 이른바 시간의 공간적 배열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차 편집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강의실이 있고 오늘 여기 지금 늦잠을 자서 지각하고 있는 어떤 한 학생이 있다고 쳐봅시다. 못 오고 있어요. 그래서 막 제가 강의를 한 장면을 보여주는데 같은 시간대에 막 지금 꿈나라를 헤매고 있는 아직 못 온 친구의 자취방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이걸 교차하면서 편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은 원래 이렇게 쭉 순행적으로 흘러가잖아요.
근데 편집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공간적으로 배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재조합한다라고 하는 게 영화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죠. 연극에서는 쉽게 하기 힘든 어떤 특성입니다. 초창기의 어떤 영화 이론가들 같은 경우는 영화를 예술로 인정받기 위해서 이 편집이라는 요소를 굉장히 강조해 왔었고, 그게 오늘날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편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비가시적인 어떤 기술 매체의 개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연극은 모든 것들이 현행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펼쳐지는 모든 것들 자체가 예술이잖아요. 근데 영화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카메라로 찍기만 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예술이 되느냐? 배우가 연기를 한 그 자체가 바로 예술이 되나요? 영화는? 아닙니다. 사후적 과정을 항상 거쳐야 돼요. 편집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게 완성된 영화가 되었을 때 비로소 관객에게 노출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영화를 보는 사람들한테 이 사후적 과정은 노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비가시적 기술 매체의 개입이라는 의미고요. 사실은 영화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완결된 텍스트로서 존재합니다. 연극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객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가지고 완성되는 어떤 양식이기 때문에 배우가 그냥 혼자 그냥 빈 공간을 향해 가지고 연기를 하고 있다? 우린 그걸 뭐라고 부르죠? 리허설이라고 부릅니다. 네, 연습일 뿐이에요. 공연이 아닙니다. 그거는 관객이 있을 때 비로소 연극은 완성되는 것인데, 그런데 영화는 그 자체로 하나의 완결된 텍스트로서 만들어져가지고 관객에게 제공됩니다. 즉 관객이 영화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인다고 해도 영화의 내용은 변하지 않아요. 이미 찍혀져가지고 나온 거니까 변할 수가 없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제가 발성영화와 부속영화 비교하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사실 이러한 형상은 발성영화의 도입과 함께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무성영화 시대에는요, 사실 감독이 제일 싫어했던 존재들이 있어요. 영사 기사들, 카메라, 실제로 영화를 틀어주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을 되게 싫어했대요. 왜냐면은 옛날에는 무성영화 같은 경우는 수동으로 크랭크를 돌려가지고 영화를 틀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좀 힘이 좋고 좀 에너지가 넘치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요새 타입으로 약간 E 타입의 분들은 빨리 돌려요. 네, 조금 느릿느릿하고 좀 나이도 좀 있고 하신 분들은 천천히 돌려요. 그러니까 감독이 처음에 찍으면서 생각했던 내적 리듬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이 무성영화 시대에는 이게 수동으로 크랭크를 돌리는 방식이다 보니까 감독이 이걸 통제할 수가 없어요. 텍스트성이 완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영화에 사운드가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마음대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영화에 소리가 들어가면은 이 재생 속도를 정확하게 통제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 필름 빨리 가면은 소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피치가 높아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세요? 이런 소리 들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스꽝스러운 소리를 내지 않으려면은 기본적으로 재생 속도를 맞춰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계 장치를 사용해야죠. 모터를 이용해서 구동을 하는 영상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사실은 발성영화 때부터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이른바 완결된 텍스트성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발성영화기의 어떤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한국에서는 무성영화를 틀 때 변사라는 존재가 있어서 영화의 내용을 막 해설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가 입을 뻥긋뻥긋 하고 있으면은 그 입 모양에 맞춰서 대사도 막 읽어주고, 중간중간에 관객을 막 선동하는 멘트 날리고, 얼마나 슬픈 운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느냐,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그게 변사의 역할이었는데, 동아시아권, 특히 이제 한국이나 일본 쪽에서만 좀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관습인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영화는 별명이 있어요. 탄생일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예술이다. 사실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종류의 예술들이 있습니다만 언제 그게 처음으로 만들어졌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조각의 날 이런 거 있어요? 조각의 날 기념하면 됩니까? 발레의 날 돼요? 오페라의 날? 연극의 날? 안 돼요. 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근데 영화의 날은 있어요. 류미에르 형제가 최초로 영화 상영을 했던 바로 그 날을 영화의 날로 딱 지정을 해서 기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영화는 기술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탄생일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예술이라는 별칭이 붙어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극이라고 하는 게 현행적 경험이라고 한다면, 지금 내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어떤 사람의 현재형의 경험이라고 한다면, 영화는 사후적 경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찍은 내용이 바로 예술이 되지 않아요. 사후적인 편집 과정을 거치고 후처리 과정을 거치고 해야지만 예술이 되니까. 그래서 연극이 현행적이라면 영화는 사후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다음에 또 영화는 프레임에 의한 선택과 배제의 논리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 영화 이론하면서 더 자세하게 배울 건데요. 영화는 사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뭔가를 보여주게 되면은 무언가는 못 보여주게 되는 양식입니다. 그걸 우리가 프레이밍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연극 장면 같은 경우는요, 일종의 앙상블이라고 하는 원리가 작동합니다. 무슨 소린가 하니, 영화는 프레이밍을 통해서, 이 사각형의 틀을 통해서 세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관객들의 주의 집중을 요구할 수 있는 양식이에요. 자, 내가 이걸 보여준다. 넌 이걸 봐라. 이게 돼요. 근데 연극은 어떻죠? 네, 물론 조명에 의해 가지고 스포트라이트를 좀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관객들의 시선은 자율적입니다. 영화랑 비교해보세요. 영화는 감독이 찍어놓은 걸 보게 되잖아요. 근데 연극은 내가 주연 배우의 지금 막 발화를 하고 있는데 주연 배우가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조용히 듣고 있는 다른 조연 배우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얘가 보여주는 연기가 나의 눈을 잡아 끌어요. 연극은 전체의 큰 그림을 보면서 유기적인 흐름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가 이런 식의 어떤 감정적 흐름 같은 것들을 원활하게 교환하고 있을 때 그걸 즐기는 건데 그걸 우리가 앙상블 연기라고 하죠. 배우들끼리 합이 잘 맞는다라는 얘기를 할 때 사실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영화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앙상블을 만든다기보다는 감독이 요구하는 어떤 바를 포착했을 때 그걸 사후적으로 편집해서 잘 이어 붙이면 돼요. 물론 배우의 연기력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연극 배우의 연기랑은 좀 많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TV 드라마 얘기도 한번 해봐야겠죠. 또 빠뜨리면 섭섭하니까. 자, 마샬 맥루한이 이른바 한미디어랑 쿨미디어를 나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케네디 대통령이 어떻게 선거에서 이기게 됐는지 그 말씀도 한번 드린 바가 있었죠. 쿨미디어의 대표적인 게 바로 텔레비전이라고 지목되고 있죠. 한미디어는 뭐냐면요, 감각적 정세도가 굉장히 조밀한 것을 의미합니다. 빽빽한 거. 그러니까 수용자가 굉장히 주의 집중을 해야지만 그 메시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라디오 같은 게 대표적인 예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라디오는 그냥 뭐 설거지하면서도 듣는 거고 편하게 그냥 운전하면서 듣는 거고 이런 건데 왜 더 집중해야 된다고 하시죠? 근데 또 생각해보면은 라디오에 있는 어떤 내용들을 정말 세밀하게 들어서 이해하려면은 조금 더 주의 집중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또 그것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맥루한도 좀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옛날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날처럼 빽빽하게 광고들이 다 차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하나 열린 다음에 광고들이 몇 개 듬성듬성 나오는데 광고가 다 채워지지 않은 시간 동안에는 흑백 화면이 있죠. 칙 하는 이렇게 흑백 화면. 요게 중간중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느슨하다라고 표현한 것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해상도 차원에서 봤을 때도 사실 오늘날처럼 그렇게 고해상도로 보기도 어려웠을 거고요. 그래서 메시지 전달의 감각적 정세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평가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수용자의 참여 정도가 좀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신자가 얘기하는 메시지를 그대로 주의 집중해가지고 무언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식이 아니라 수용자가 거기 드러나 있는 이미지들을 보고 좀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경우의 수가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TV 토론에서 대통령 TV 토론에서 나왔을 때 이 사람이 얘기하는 어떤 그 정치적 메시지, 언어를 통해서 발언하는 정치적 메시지에 주목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 사람이 내보이는 넥타이 색깔이라든가 아이고 저 양반 잘생겼네, 젊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케네디가 이길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어떤 수용 환경의 차이를 가지고 비교를 해본다면은 이 경우에는 연극과 영화가 좀 동일한 성격을 가집니다. 기본적으로 연극과 영화는 극장이라고 하는 별도의 공간에서 향유하는 게 일반적이죠. 제가 일반적이라고 얘기한 것은 안 그런 경우도 요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OTT 플랫폼이 워낙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근데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단성을 형성하면서 다 함께 보는 어떤 방식이 연극과 영화라고 한다면 TV 드라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자기 일상적인 공간에서 향유하는 게 조금 더 일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와 텔레비전 드라마의 어떤 수용 모델을 좀 이렇게 구분하기도 해요. 영화를 우리가 이제 게이즈라고 표현하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그 안광투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안광투지. 네,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서 종이를 뚫는다.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가리킬 때 뭐 안광투지의 자세로 뭐 열심히 뭐 정진했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근데 영화를 바라보는 관객의 이상적인 모델은 바로 이 안광투지입니다. 응시하는 거죠. 무언가 저곳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뚫어져라 바라보는 겁니다. 집중성을 가지고 바라보는 몰입하는 관객 모델을 영화는 가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글랜싱이라고 표현해요. 흘끗 보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느슨한 환경에서 감상을 할 때가 많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좀 낡은 모델이에요. 오늘날 TV 드라마 보는 분들은 또 되게 엄청 집중해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혹은 또 영화를 되게 흘끗흘끗 보는 사람들도 배속 보기를 또 많이 하잖아요, 요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오늘날 다 통용될 수 있는 얘기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초창기에 주로 많이 지목되었던 것은 이런 차이였고 게이징과 글랜싱의 차이를 만드는 핵심적인 요인은 어떠한 수용 환경에서 보는가, 일상적인 공간에서 보는가, 아니면 극장 가면 불이 싹 꺼지잖아요. 이렇게 제의적인 의뢰를 모방하는 이런 집단적 공간에서 보는가의 차이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상적인 환경에서 많이 보다 보니 텔레비전 드라마는 일상성과 보수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라는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거든요. 요새는 이제 텔레비전 드라마도 그 연령대 등급이 표시가 되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도 사실 얼마 되지 않은 일이에요. 1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예 등급도 없었고요. 누가 볼지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등급이 있다고 해도 그걸 말릴 수가 없잖아요. 영화는 검표 행위 나오는 최소한의 장치라도 있지. 옛날에는 심지어 이제 극장 앞에서 애들이 이제 성인 영화 보러 가려고 그러면은 막 막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극장에는 항상 뭔가 이런 소요 사태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일본어로 왜 기도라고 하죠. 기도. 딱 어깨 좋은 사람들이 딱 지키고 있는 경우들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이 일상성과 보수성을 띌 수밖에 없는 이유로 지목되는 것이 누구나 그냥 무차별적으로 볼 수 있다 보니까 특화된 콘텐츠를 만들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선정성이라든가 폭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한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던 게 텔레비전이었다는 것이고 또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지금 여기의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텔레비전에 가장 황금 시간대에 배치되는 프로그램이 뭐죠? 뭡니까? 제일 황금 시간대라고 하면은 8시나 9시를 얘기해요. 그때 주로 어떤 거 해요? 공중파 TV에서? 뉴스. 맞아요. 뉴스 하죠, 뉴스. 이게 뉴스가 이게 그 동서남북 요 방위를 따가지고 만든 말이라고 하는 어원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놀스 뭐죠? 뭐 이스트, 사우스, 웨스트 요 합치면 뉴스 되잖아요.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새로운 것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뉴스를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뉴스는 지금 오늘 여기 이곳에서 벌어진 어떤 일들을 종합해가지고 보여주는 양식인데 그게 가장 핵심 프로그램이죠. 그게 딱 TV의 어떤 기본적인 속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를 문제 삼는다. 그리고 통상 지금 여기를 문제 삼으면서 동시에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워낙 강하다 보니 대세에 편승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강하다고 얘기를 해요. 무언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거나 뭔가 튀는 내용을 보여주기보다는 그냥 도덕적으로 쉽게 봉합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용인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를 만드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보수성을 좀 많이 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점점 TV 드라마의 소재 같은 경우도 점점 더 과감해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죠. 그리고 여전히 좀 TV 드라마가 좀 이렇게 답답함을 좀 주고 있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좀 대안으로 많이 제시됐던 게 사실은 OTT 플랫폼들이고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이 그 역할을 많이 감당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TV에서 혹은 한국 영화에서는 도저히 못 다룰 만한 소재인데 넷플릭스는 돈을 대주니까 만들어지는 작품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오징어 게임 같은 거죠. 황동혁 감독이 10년 넘게 준비했던 기획인데 옛날에는 자기가 생각해도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넷플릭스는 창작자의 자유를 상당 부분 보장해주다 보니까 그런 기획이 탄생하기도 했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TV는 어떤 일상성과 보수성이라고 하는 것들로 좀 특징 지어집니다.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확실히 여타 매체에 비해서는
좀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공공재라서 그래요. 가장 큰 차이점이. 연극이든 영화든 사유재의 형태거든요. 그걸 제작한 프로덕션이 있고 연극 제작사가 있으면은 그들의 어떤 사유재산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입장료를 요구해서 돈을 벌 수 있죠. 근데 TV는 물론 이제 수신료라는 걸 내긴 합니다만 그 수신료라고 하는 게 KBS는 수신료라고 하는 게 강제상도 아닐 뿐더러 그리고 이제 뭐라 그래야지 그게 TV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대한 값은 아닌 거예요. 엄청 저렴하거든요. 한 달에 10,000원도 안 될 거예요. 아마 제가 옛날 기준으로는 7,000 얼마가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의 어떤 징수일 뿐이지 사실은 어떤 프로그램 제작비에 대한 사유재산의 어떤 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다 보니까 공익이라고 하는 걸 추구하는 게 기본적인 목표가 되고 그래서 저런 보수성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이제 페이지를 좀 바꿔가지고 시스템으로서의 드라마라는 개념을 좀 얘기해 볼게요. 자 매체론과 관련된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연극과 관련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부제를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적어봤는데 어떠한 사람들이 이런 드라마를 만드는 존재들이고 어떠한 기능들을 해왔는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드라마의 표현이라고 한다면은 크게 봤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언어적인 표현의 문제고요. 두 번째가 신체적인 표현입니다. 세 번째가 시청각적인 표현이죠. 언어적 표현이라고 한다면 작가에 의해서 창조된 어떤 문자 텍스트의 세계고요. 이제 문학의 하위 갈래로서 이런 극예술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극의 대본이면 희곡이라고 부르고 영화의 대본이면 시나리오라고 부르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언어적 표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배우의 발화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전달되곤 하죠. 자, 그리고 신체적 표현도 드라마의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배우가 어떤 도상기구로서 작동을 하는가 하면 어떤 지표로서의 행위를 하죠. 어떤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우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가리키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배우의 몸 자체가 하나의 도상기구, 일종의 이미지로서 작동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청각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이제 배우의 어떤 연기를 제외한 나머지 감각적 요소들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 시각적 이미지라고 한다면 뭐 조명의 문제, 연극 조명, 뭐 이제 영화도 조명이 있죠. 그다음에 무대 미술. 이제 영화 같은 경우는 특별히 영화의 무대 미술을 프로덕션 디자인이라는 개념으로 부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분장해야 됩니다. 근데 분장은 여러분들 왜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연극 배우나 영화 배우의 분장은 왜 필요할까? 이게 뭐 신부 화장하듯이 이게 예쁘게 보이는 게 사실 목적이 아니고요. 따지고 보면 신부 화장도 비슷해요. 비슷한 목적인데 조명을 세게 받아요. 그럼 얼굴이 뭉개집니다. 그래서 이 조명에 버틸 수 있는 화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연극 배우가 실제로 분장한 거 실제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대 바깥에서 보면 이상하거든요. 계속 망측하게 만들어 놓거든요. 왜 그 K-팝 아이돌들 같은 경우도 이제 무대 화장을 따로 하는데 실제 밖에서 보면 되게 과도하게 느껴져요.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조명을 받았을 때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만드는 게 분장 기술의 핵심이더라.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분장 자체를 통해 가지고 등장인물의 특별한 캐릭터성을 부여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주름을 깊게 새긴다거나 젊은 배우인데 노역을 맡으면은 당연히 특수 분장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영화에서도 보면 막 크리처물 이런 거 나오면은 특수 분장 같은 것들 많이 사용하잖아요. 예, 이런 분장이라고 하는 것